Okay, I think that our 네, 지금 이제 파란 셔츠를 입은 우리 보스분들, 제 서포터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분들이죠. 이번 대회에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전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본소득이 주제인데요. 제가 알마즈 젤레케이고요.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 발표자는 군산대 이지수 선생님, 서정희 선생님, 농어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박웅두 선생님, 그리고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님이 연사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지수 선생님,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실험과 의미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각 발표자에게 15분씩 드리겠고요. 4개의 발표를 다 들은 후에 Q&A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이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많이 계신 곳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이 되네요, 이 자리가. 예, 긴장 안 하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되도록 그 요점만 좀 간단하게 좀 빨리 진행을 하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시간을 맞춰보려고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막 수다가 돼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오버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실현과 그 의미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포인트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이지수고요. 공동 연구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그래서 서정희 교수님과 저와 그다음에 안윤상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조광경 선생님, 한인정 선생님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을 했고요. 그 사례 연구 글을 주로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자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동초 사례는 아마도 기본소득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충청북도 보은의 삼승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여기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기본소득이 주어졌고요. 그 사례가 워낙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사례이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많은 매스컴에서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례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뭐 20분, 30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는 여러 번 된 적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만들게 됐을지 어린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실현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라든가 얻은 것들이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게 된 그런 그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례가 그냥 단지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2,000원, 아이들한테는 좀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 2,000원을 그냥 똑같이 나누어 줬다. 그래서 쓰게 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조금 확장시켜 갖고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그 공유지, 커먼즈라고 하는 공유지 이론의 관점으로 이 사례를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서 공유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서 공유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공유부에 대한 분배 방식으로서 기본소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활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공유지를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또 하나의 공유화 과정을 유발시키는지, 그게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사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연구 방법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례 연구, 한 가지 사례에 대한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고,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전체 과정에 참여했던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가 이미 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요 내용은 그거의 어떤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동시 어린이 기본소득을 보는 관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공유지론에 입각해서 보려고 합니다. 보통 커먼즈, 공유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토지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대상으로만 국한돼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대지나 바람이나 숲이나 호수나 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그냥 생각할 수 있듯이 누구의 어떤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것인데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 개인의 사유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국유화되어 있는 상태, 그것도 아니면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PPT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대지나 바람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한쪽에서는 계속 사유화되거나 국가에서 국유화되는 형태로 강탈당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공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공유지 안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을 공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커뮤너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공유자들은 공유부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공동 출자를 하기도 하고, 공유지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자각하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행위들을 하는 그런 주체들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 공유지 안에서 발생되는 공유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사물, 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데안젤리스에 의하면 이 공유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다수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 공유부로 또는 공유부로 전환된 문화적인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다수가 공동 출자하고 있는 자원, 그 다음에 혹은 다수가 국가에 맞서서 권리로서 요구하고 있는 자원, 뭔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밑에가 잘렸네요. 뭔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이미 이제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공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개념은 여기서 지금 적혀 있는 공유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유화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공유자들이 공유지에서 행하는 어떤 사회적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행위는 공유부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공유자 자신 혹은 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일체의 행위 이런 것들을 지금 공유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자유주의하에서 어떤 새로운 인클로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인클로저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유자들이 모여서 공유지를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아무런 노력도 없는 상태로는 공유지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인클로저가 되면서 그게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국유화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화 개념을 가지고 공유지를 설명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 공유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공유화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공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공유화된 상태를 공유지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 같은 것들을 유지해야지만 그게 그렇게 공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유지라고 하는 것을 공유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념 정의를 내려보자면 공유지는 자원 등의 어떤 외적 대상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적, 비물질적인 그런 그 thing에 해당하는 것들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공유지는 공유화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것, 핵심적인 어떤 행위, 일체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해서 공유부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공유자들이 모여 있고 하는 요 세 가지 것을 기둥으로 하는 어떤 사회생태 체계 혹은 패러다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유지 이론에서 공유지를 설명하는 좀 새로운 이론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봤을 때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요 다음에 나오는 요 부분인데요. 이런 그 공유화를 중심으로 공유지를 이해하는 이론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주목한 것은 거기서 발생하는 공유부가 있었을 때 그거를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유지가 생기고 어떤 공유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공유지가 생산되고 또 재생산되고 그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유부의 어떤 우리 마음속에 공유부라고 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는 그 공유지를 활용하고 이용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일한 만큼 그 안에서 뭔가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어떤 공유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분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자기가 공유지를 통해서 공유지를 이용하고 거기서 얻은 것들을 가져가는 형태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별로 생각지 못했던 꽤 엄청나게 큰 그런 부들이 웰스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제주도의 공동 목장 안에 풍력 발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물론 기업이 들어와서 그걸 세웠고요. 그러면서 그 기업이 그 공동 목장 한테 엄청난 임대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동 목장을 공유하고 있던 공유자들, 공동체가 상당히 큰 공유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기존의 공유지 이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공유부의 어떤 분배 방식으로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바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는 생각이 지금 뒤늦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더 중요한 건 판동초 사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판동초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 1차 공유화, 2차 공유화라는 개념을 좀 썼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개념이었지만 저희가 썼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이 2차 공유화라고 하는 거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분배 방식을 도입했을 때 그게 어떻게 단지 그냥 우리가 분배로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분배 방식을 도입함으로 해서 어떻게 또 하나의 어떤 공유화의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동초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판동초등학교 정말 작은 학교입니다. 충청북도 삼승면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전교생 36명의 소규모 학교이고요. 하지만 65년도에 개교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학교에서 그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매점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열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20년도 한 1년쯤 후부터 이 매점 화폐라는 것으로 어린이들한테 전교생에게 2,000원씩의 기본소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판동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되게 예쁜 학교입니다. 작지만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예쁜 학교입니다. 일종의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야말로 전통적인 공유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동초는 굉장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작지만 강한 학교,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65년도에 지어질 때 마을의 큰 어르신, 김기봉 어르신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땅을 자기의 개인 사유지를 희탁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었다. 그런 기억들을 이 마을 주민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 학교에서 8명의 판사가 나올 학교다. 이런 또 꿈을 담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학교는 굉장히 작은 학교고 그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하고 밭밖에 없는 그런 학교여서 아이들이 뭔가를 물건을 사본다든가 뭐 어디 가서 뭘 구경한다든가 이러려면 한 20분, 3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시듯이 지금 36명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은 이제 폐교의 위기, 그다음에 마을 자체가 이제 사라질 위기 이런 것들에 처해 있는 마을이고 학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매점을 만드는 것부터가 일종의 첫 번째 1차 공유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1차 공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공유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판동초의 아이들을 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어떤 문화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 위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간식 하나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간식도 사 먹고 재미난 공간, 뭐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아이들은 굉장히 원했고요. 이 판동초 사례에서 이제 우리의 그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환욱 선생님인데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공교육 안에서 어떤 대안교육을 꿈꾸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 마을의 어떤 협동조합 운동이나 교육 공동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어떡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해야 되는 건가요? 빠르게 맞춰주시면 예, 빠르게, 완전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목한 건 이 선생님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학부모들의 그 모습인데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결혼해서 이주하신 여성분들도 계시고요. 도시에서 살다가 이촌해가지고 농촌으로 내려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마을과 뭐 텃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요 마을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거가 요 공동체입니다. 학교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마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였습니다. 공유자들이 뭔가 뜻을 합칠 수 있는 왜 우리가 이 공유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안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런 다양한 공유자들이 모여드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맥락으로서 이분들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그런 그 제도적인 맥락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작게 보면 아이들의 다모임이라고 하는 자치회 조직이 있었고 보은 지역사회 안에 협동조합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고고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요 매점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들이 아주 활발하게 짧은 시간 안에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서 촉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그냥 제도를 가져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요 협동조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건 저희가 이제 공유화라고 설명했던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점이 생겨서 애들이 군것질을 하게 되면 학교 급식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1, 2교시 때 뭐 그 이후로는 간식은 먹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어린이들과 그 관련된 공유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물론 2차 공유화 과정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외부에서 기부금으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적인 것이었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과 학교가 계속해서 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1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고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 대목인데 이 기부금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서 모였던 공유자들이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뭔가 아이들한테 뭘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줍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혹은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거를 소득이 가구소득, 집이 좀 가난한 아이들을 또 선발해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학교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이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을 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많이 주시지 않았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기본소득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학부모,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또 조금 더 넓혀서는 그 지역의 군 의원까지도 포함해서 이 관련된 공유자들 사이에 뭔가 평등과 연대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아마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 판동 초등학교 매점에 놓여져 있는 잔돈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 샘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물이 고이는 곳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 거기 밑에 돈이 조금 부족할 때 누구나 쓸 수 있는 잔돈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그냥 가져가서 써도 돼. 네가 여유가 되면 갖다 갚아도 돼.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잔돈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거기서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잔돈을 다 일일이 챙겨가지 않고 거기다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사용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되게 예쁘죠. 예, 예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본소득을 통해서 얻게 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목공실입니다. 이 목공실은 물론 강한욱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제 목공 수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사람의 어떤 활동 공간이 아니고요. 이 목공실 안에 네. 재봉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봉틀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그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면서 또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100만 원 갖고는 다 이제 영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탐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산실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이제 목공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원자도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아이만이 아니라 내 아이가 몸담고 있는 고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농촌 기본소득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한다든가,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 군의원께서 굉장히 동의를 표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기본소득의 형태로 공유부를 분배하는 것, 요것이 좀 더 공유지를 확장하는데, 재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더라. 그리고 기본소득을 앞에 세션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알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 기본소득을 경험한 요 아이들의 어떤 진술, 요런 것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평등하다. 우리는 학생들로서 평등하다. 그리고 내 친구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기본소득 경험을 통해서 뭔가 누구의 것, 한 사람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어떤 사유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되는 어떤 공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 배분에 실패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대화에 대한 서러운 단초를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소정희. 네, 다음은 군산대 서정희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놔주시는군요.
네, 부산에서 청년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14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방송사인 부산 MBC 방송국과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기금과 부산은행이 공동 주최로 첫 번째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2022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동일하게 7개월 동안 10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시즌2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단독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정책과 실험으로서 기본소득이 이제 실험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충분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의 충분성 조건을 충족시킨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와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 기금이 이제 이 실험의 효과와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실험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워낙 방대한 인터뷰의 양이 있어서 몇 가지 세부 주제들을 정해서 주제별로 지금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그 중에 한 가지 주제인 제가 맡은 게 이제 노동이어서요. 기본소득과 노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근로유인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가장 뜨겁게 반대하는 이유이죠. 그것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반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론적인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실증적인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용률, 근로유인, 근로시간 같은 변수들에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각각의 변수들이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근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결정들을 내린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이 사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저희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근로 사이에 단순히 고용률, 근로유인, 근로시간 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메커니즘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메커니즘은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 면밀한 질적 연구를 해야만 이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가정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분들은 총 이제 24명이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한 건 1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1기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시작했기 때문에 1기 9분과 2기 10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영어로 안 만들고 한국어로만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나이와 성별과 본인이 희망하는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기본소득과 근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근로유인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제 기본소득은 근로시간을 줄이는가? 봤더니 3명은 유급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명은 근로시간을 줄였습니다. 노동을 했지만 시간을 줄였습니다. 3명은 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또 3명은 취업으로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취업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증가했습니다. 3명은 하지 않고 3명은 시간을 줄이고 3명은 변화가 없고 8명의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3명이 근로시간을 증가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근로의 관계를 이 사실만으로는 이 퍼센트를 따져서 25%는 뭐 줄이고 50%는 늘리고 이런 퍼센트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 한다. 퍼센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어떤 근로를 그러면 중단하고 어떤 근로를 유지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떤 근로를 유지하는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일하고 연관성이 높은 일. 저희가 이제 각각의 소제목에 대해서 사례는 지금 PPT에는 하나의 사례,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들만 인용을 해놨고요. 이제 사례는 더 여러 개가 이제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일하고의 연관성이 높은 일은 유지하더라. 두 번째는 근로 조건이나 사업장에서의 관계가 좋으면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특히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하고 이제 한국에서 기성세대들하고 좀 달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 조건의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보통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임금 수준인데 청년 세대들은 이 임금 수준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을 포함해서 기성세대에 비해서 보다 폭넓은 근로조건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으면 유지를 하더라. 그러면 어떤 근로를 중단하는가? 일단 이 질문들을 이제 했을 때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참고 해야 하는 노동,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평생은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노동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설명할 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걸 할 때 가슴이 뛰고 정말 제가 행복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요. 살면서 뭔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그동안 자기는 없었고 5만 가지 일을 다 해봤다. 음악만이 오로지 의미가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간극이 이렇게나 클까요?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은 임금 수준으로 보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임금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의 노동 이력들을 이제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많은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1,80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500만 개 일자리가 거의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특히 비중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은 불법이라는 의미이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대한의 임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업장의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해가 되어도 이 숙련도가 올라가도 사실상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기본소득 100만 원의 의미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환산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임금은 곧 최저임금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의 돈, 여기 이제 인용 문구가 100만 원이요? 시급이 10,000원 정도잖아요. 100만 원이면 100시간이죠. 그래서 이 100시간은 자신에게 한 달에 100시간, 하루에 3.3시간을 주는 그런 돈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를 중단하는 또 다른 것은 노동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불안정하고 열악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열받고 그런 상황인지를 많이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자리는 중단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중단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이 노동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저희의 분석 결과로는. 하나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투자, 나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이 루트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터널링을 완화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협상력 강화였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투자, 나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이 미래의 근로, 혹은 현재 하고 있는 근로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포기했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이랬을 때 이 기본소득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이 기본소득으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이 몇 가지 경로로 노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것이 근로의 내용을 바꾸는 사례입니다. 참여자 12 같은 경우에는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지만 사실 가수와 뮤지컬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다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기본소득으로 보컬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보컬이 전공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교육을 더 받으면서 이제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보컬 강사로 그 이전에는 극장 아르바이트 그다음 등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컬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컬 강사의 일은 소득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꿈꾸는 가수로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루트는 교육을 받거나 혹은 재활치료를 받거나 기본소득으로 그렇게 받음으로써 본인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일과 연관된 노동에 종사하게끔 어떤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17 같은 경우에 그녀는 플로리스트가 꿈인데 플로리스트 학원을 다녔지만 5번이나 이제 시험에 실패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무언가를 배우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패와 재도전의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플로리스트 교육과 시험은 교육과정도 비싸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한 코스의 꽃을 만드는데도 한 번에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기 직전에 플로리스트 6번째 시험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받아서 그리고 며칠 전에 들으니까 합격했대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플로리스트 학원에도 등록하고 재료비도 내고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그때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때였는데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카드 회사에서 이 일을 그만두고 플로리스트 직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노동 혹은 하고 싶은 일과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루트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일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일에 집중해서 본인이 어떤 성취를 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되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노동의 선택지 여기는 보이는군요. 예, 노동의 선택지가 확대가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례들이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됐다. 네. 네 번째는 어떤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본인이 경험을 하게 했고요. 이런 경험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했고 이런 투자의 경험이 미래의 노동 선택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루트 5번째는 이제 저희가 내구재 효과라고 저희 연구진 내부에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관련 장비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 장비 마련을 위한 시간을 단축시켜 줬고 이것이 일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줬고 일의 선택지가 증가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향상되는 이제 그런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노동에 미치는, 근로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봤다면 두 번째는 터널링 완화입니다. 터널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긴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오로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출구만 보이고 주변의 모든 사물은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터널링이라는, 것이 이 터널 시야 현상처럼 관심을 두는 대상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제 말을 하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려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소득이 부족한 사람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비교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판단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준비는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터널링 효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본소득을 주니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 터널링을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참여자 1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을 받는 동안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에 플랜 B라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요것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플랜 B도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막 해부학 공부도 하고요. 왜냐면 이 격투기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이 터널링 완화 효과가 노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기본소득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고 플랜 B를 준비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좀 더 관련된 PT를 해봐야 되겠다. 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걸로 본인의 생계를 위한 노동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협상력 강화입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로 협상력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협상력 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협상력 강화와 가족관계나 혹은 기타 관계에서의 협상력 강화가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잘 주장되어 왔죠. 기본소득이 협상력을 이제 강화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내 뒤에 이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직접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탈출구로서의 역할, 이 엑시트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say no를 할 수 있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줍니다. 이 두 가지 경향들은 저희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참여자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협상력 강화, 이 기본소득이 협상력을 강화하는 경로가 한 가지가 더 있더라. 라는 건데요. 기본소득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탈출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본 어떤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제3의 경로가 있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협상력 강화는 기본소득을 받는 동안 근로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조정한다거나 또는 어떤 이제 두 번째 가족관계에서의 협상력 강화는 연구 참여자 3은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싼 학원, 보컬 학원이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도 등록을 해야 돼, 학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되고 미래의 소득이 불확실한 직업이어서 이 어머니는 절대 후원을 해주지 않았, 지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 받으면서 이 보컬 학원에 다니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자녀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일로.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는 이제 그런 갈등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7개월 동안 다니면서 막 수업을 듣고 할 때 이제 어머니가 그걸 지지해주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노동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협상력, 이 경험을 통한 자신감 상승으로 인한 협상력 강화는 연구 참여자 9와 또 다른 참여자들도 좀 보여주는데요. 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그동안 이제 잘 하기 못했고 무언가를 완료하지 못한, 무언가를 완성해보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크게 있었는데 그게 좌절감이었고, 그런데 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근로를 다 중단합니다. 책을 완성을 해서 탈고를 하고 그걸 결국 출판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구직 활동을 하거든요. 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자기 스스로 그동안은 그냥 해야 되는 모든 알바를 닥치는 대로 이제 해왔는데, 이 기본소득이 끝나고 이 탈고를 한 이 자신감,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7가지 기준을 정해요.
최저임금보다 높을 것, 복장은 자유로울 것, 뭐 등등의 7가지 기준을 정하고 7가지 조건을 구직활동 과정에서 7개를 충족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고용 구직 담당자가 그런 회사는 한국에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가고.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7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 그렇게 이제 거절하면, 없다 그러면 안 가고, 없다 그러면 안 가고, 한 100군데 정도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면접을.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기본소득이, 내가 무언가를 완성해 보게 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이걸 이뤄냈구나. 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자신감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금 당장의 근로유인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만 본다면 기본소득이 근로와 관련해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어떤 전체적인 영향들은 간과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터널링을 완화하고 시야를 넓히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의 내용과 시간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좀 더 면밀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웅두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Movement Headquarters on the implementation. 농어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공동운영위원장 박웅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곡성 섬진강에 깃들여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웅두입니다.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농어민 기본소득의 운동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술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농민들이 어떻게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걸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의 보고 내용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고민들은 참 다양하긴 하는데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 기후위기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심오한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으로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체제를 전환하는 촉진자로서 기본소득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로 농민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생각들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에 2가지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법안에 농어민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도에 유엔에서 농민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여성 그리고 청년, 이주 농업 노동자까지 농민의 범주에서 함께 안고 가야 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농어민 기본소득의 개념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농민 기본소득인가? 저희가 왜 농민 기본소득인가인데요. 실은 왜 농민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농민부터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첫 번째는 생태적 전환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이 우리 사회에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의 농업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규모화 그리고 상업화 그리고 개방화라고 하는 농정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농촌은 파괴되고 있고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성장주의 농업의 정책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다기능 농정의 전환이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그런 부분에 복무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정말 심합니다. 이 공산품의 가격 변동률은
비해서 농산물의 가격 변동률이 2배 반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거고, 그 얘기는 농민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적어도 이 농민들이 이 가격 불안과 삶의 위기에서 조그만 그 기회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주의 농사가 아닌 생태주의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가족농 중심의 그 소농 체계가 더 확립될 수 있는 여지가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의 권리와 식량주권의 강화에 기본소득이 복무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그 농업인의 권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의 농업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당해왔고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대로 가공하고 유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종자를 스스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농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고 보는 거고, 당연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그 식량 자급률은 최근에 18.5%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그 다양한 농사들로 농업의 체계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자급률도 올라가게 되고 그 농업의 생산 다양성들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농업인 기본소득의 그 지향점은 바로 농민들만의 위한 게 아니라 전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지향성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게 여타의 고민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어민 수당도 진행되고 있고 또 공익적 직불제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소득 지원 정책들이 전국민 기본소득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발전 동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을 추동하고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관련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민 이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건 아시죠? 저희 농민들이 당사자들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그 광주시, 광주광역시까지를 포함해서 전국의 12개 광역지자체가 농민들에게 뭐 월 4만 원에서 그러니까 1년의 기준으로 뭐 이렇게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농민들이 그간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조례를 바꾸고 정치권을 압박해서 만드는 성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어민 수당이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대한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농민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이 소득 보장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이 농어민 수당의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역할들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 농어민들이 스스로 운동본부를 구성을 하고 이것을 입법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운동본부 활동을 하고 또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압박해서 실제 국회 법안을 제출하고, 물론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게 법안이 힘있게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현장의 요구를 담아서 이렇게 법제화되는 과정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기본소득의 전국적 기본소득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농민들부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이미 그 김종철 선생님께서 그 사상적 이론적 배경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나와 있는 것처럼 농민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해야 되는 이유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영역에서 농민 기본소득이 절박하고 그게 농민부터 시작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실에서 농민 기본소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유지되어 왔고, 아직도 마을에는 마을 공동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로부터는 이제 마을 대동회도 있었고, 뭐 둘의 향약도 있었지만, 지금도 마을에는 이제 울력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마을의 공유지, 공동
농지가 있고 그걸 같이 농사지어서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이런 활동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 농어민 기본소득을 풀어갈 수 있는 또 공유부를 통한 농어민 기본소득을 발전시켜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특성이 살아있는 이런 장점들이 이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공유부를 이용한 기본소득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자생적 그 마을형이 있고, 두 번째가 사회공헌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에너지 기업형이 있는데, 이 마을 자생형과 관련해서는, 자생적 마을형과 관련해서는 마을의 공유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이윤을 분배하는 사례인데, 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보령이라든가 태안군 같은 어촌계에서 그 공동어업을 통한 소득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방식이고 또 이게 더 앞으로 확장해야 될 부분인데,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사업, 그러니까 마을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하거나 마을의 공동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그 이익을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이런 사회공헌형 방식의 이 기본소득 뭐 이렇게 공유부를 이용한 활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의 그 유치를 통해서 그 이익을 배분하는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생형 마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장고도라든가 만수동의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장고도 같은 경우는 꽤나 오래됐습니다. 1993년부터 진행이 됐고 현재는 이제 월 100만 원 정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는 포천의 장독대 마을 같은 경우가 마을 자체가 농촌 체험 마을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 체험 마을의 수익을 매년 모아서 우선은 이제 80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마을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뭐 성당포구라든가 신안군 사례가 있는데 그 지난달에 분산형 에너지 특별법을 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이익이 창출되면 그 지역에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런 지역 재생 에너지를 통한 그 에너지 기업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신안의 사례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염전이라든가 또 대규모 간척지에 대규모 그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이게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의 그 경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전히 논쟁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규모화된 방식보다는 마을형 태양광, 마을형 에너지 자립 방식의 이 공유부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천군 사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월 15만 원 5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그 1년 사이에 인구가 8.9%가 늘었습니다. 346명이 늘었는데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346명 중에 6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촌하신 분들이 많고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하려면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다시 그 지역에 학교를 다녀야 그 지역이 회생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연천군의 이 인구 증가의 사례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지점도 많은 시간의 결과들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드릴게 그러면 그 말씀드렸던 농어민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어떻게 구성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 사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는 2000년 2월 18일 날 발족을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민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교육 홍보 선전을 진행하고 있고 그 국회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이 기본소득 운동본 농어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에서 국회 입법을 제안했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이 기본자만 들어가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건 우리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농업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스스로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청년 농업인 기본소득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 남성이 4명, 여성이 6명입니다. 39세 이하 농민들이고 또 이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태적 전환을 우선하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지역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10명을 추천받았고 지난 4월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지급할 계획이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분석하고 연구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며칠 전에 이 청년들을 만나서 4개월간의 경험 같이 나눈 게 있었는데 앞서 이제 부산 청년들의 그 사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농촌 청년들도 같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에게 물어봤는데 그것을 매월 30만 원 받아서 어디에 썼냐라고 여쭤봤더니 아메리카노를 마음 놓고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00원짜리 스틱 커피만 마셔왔는데 처음으로 이 30만 원 받아가지고 읍에 나가서 근사한 카페 가지고 마음 놓고 이 커피를 주문해서 마셔봤다. 이 친구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귀농한 친구인데 그 행복이 너무나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를 찾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한 분은 농사만 가지고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간에 그 요양보호사 활동을 해왔는데 그 요양보호사 활동을 2건을 하고 있는데 한 건을 과감히 줄이고 그 남은 시간 그러니까 뭐 월 24만 원 정도를 그 아르바이트 통해서 벌였는데 그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농사에 더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고 그래서 그간에 소홀했던 친환경 농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성과들이 우리가 농업민 기본소득이 가져가는 또 그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발전시켜 나갈 방향성을 함축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러한 운동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농업민 기본소득의 세상은 뭐 다양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농촌 소멸을 방지하는 그리고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내는 그러한 훌륭한 기제를 작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나머지는 질문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 듣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정치적 도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정치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청중을 위해서 한국어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청중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놓겠습니다. 15분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건조하게 내용만 발표해야 하는 점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사실은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어느 나라든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필리프 반파레이스 교수께서는 기본소득을 뒷문으로 슬쩍 들여오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실제로 기본소득 운동을 각국에 도입할 때는 반대파와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한국 기본소득 운동이 정치적 보수파들과 어떠한 대결을 하면서 발전했고 지금은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오준호입니다. 네, 소개가 뒤늦게 나오니 조금 그러네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당 후보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정치와 관련해서 다음에 2가지 질문을 마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치의 역할 없이 기본소득만으로 자연스럽게 유토피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정부가 바뀌면서 중단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운동을 정치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저는 기본소득 지지 세력은 기본소득을 사회경제 문제의 창의적인 해법으로 제시해야 하고 기본소득 철학에 기반해서 여러 사회 문제,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트는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정치적 도전, 둘째 파트는 기본소득 당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정치적 도전입니다. 한국 기본소득 운동은 2016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2016년까지를 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비주류 진보정당, 연구자들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축적한 시기입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류 정치인과 주류 학계는 기본소득에 무관심했습니다. 2016년 후에 현재까지가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본소득은 주류 정치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이저 정당들이 기본소득 정책을 수용하고 국회에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일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2009년에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회당이라는 정당이 노동절 집회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이라고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서울대회 사진입니다. 그러면 분기점이었던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시합에서 인간 챔피언을 꺾었던 사건입니다. 또 그해에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국민투표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한국에서 첫 번째 기본소득 정책인 청년 배당이 시작되었습니다. 24세 청년 1만 명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원했습니다. 기본소득 이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왼쪽은 2019년 한국의 가장 큰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청년 기본소득을 18만 명의 청년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2020년에 기본소득당이 원내에 진입했고 용해인 상임대표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는 어떻게 주요한 정치 의제가 되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복지 정치의 발전이 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오랜 독재 통치를 겪으면서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늦게 발전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경제개발에만 집중했고 복지제도는 극소수의 빈곤층만 지원하는 선별복지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중산층이 형성되었지만 복지제도의 발전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혜택에서 제외된 중산층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진보파 정당들과 시민운동은 이러한 중산층의 불만을 지렛대로 복지정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2010년에 진보파는 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걸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이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후 진보파는 더 적극적으로 복지정치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으로 프레이밍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복지국가가 자리 잡은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할 때 지역화폐와 결합했던 정책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소득을 청년이나 농민 같은 집단에게 지급할 때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증대시켰습니다. 지역 화폐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책으로 실시되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더 구제를 받을 대상일지 선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본소득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은 정부에게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여론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정부는 딱 한 번만 보편적인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자체는 코로나 기간에 여러 차례 보편적인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10년에 야당들이 무상급식 공약을 공동으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2020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10년 동안의 복지 정치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0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의 기본소득 정치는 놀라운 상승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2020년 총선에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힘입어서 분배에 친화적인 국회가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법안도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인 사회개혁에 실패하고 국가 재정을 틀어진 관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많은 지지자를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코로나19와 같은 시대 상황으로 어느 해보다 분배 정책이 넘쳐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여당 후보는 1인당 연 100만 원, 약 750달러를 주는 공약을 내세웠고 기본소득당 후보였던 저는 1인당 월 65만 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월 500달러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제 선거 포스터인데요. 누구나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우파 정권이 집권을 했고 현재 한국의 분배와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기본소득 정치 세력이 새로운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기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기본소득 3기를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진에서는 가운데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에 창당하고 그해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최근 기본소득당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이 지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입 당원의 증가 현상이 이를 말해주는데요. 현재 2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매달 수백 명씩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치 활동이 효과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소득당은 첫째, 기본소득을 사명지향적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우리의 임무로 설정하고 기본소득을 그 임무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수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그 세수를 국민들에게 배당함으로써 물가 인상에 부담을 덜어주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도 제시했습니다. 헨리 조지식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보편적인 주거수당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기본소득 탄소세 혹은 탄소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오른쪽은 토지세 기본소득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정치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정책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특정한 인구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주는 운동과도 연대해서 함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기본소득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농민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제라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존엄과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당의 창당 정신에 비춰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한 압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참사 후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횡재세의 도입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도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고유가, 고금리로 폭리를 거둔 정유사나 은행으로부터 과세를 해서 그것을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횡재세의 법안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혹자는 왜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이 아닌 의제까지 개입을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의 존엄이 달린 문제라면 그것은 기본소득당과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든 기본소득 운동은 기본소득 정치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정치운동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직 기본소득당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을 사회 문제의 창의적인, 임무지향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녹색 전환, 저출생 문제, 성불평등 등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태도로 폭넓은 정치연합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득권 세력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의제라면 개입하고 기득권 세력과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소득도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각국의 기본소득 정치운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꾸준히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의 비전이 담긴 새로 출간한 책은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으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분이 남았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이스탠딩 교수께서 블루커먼즈라고 부르는 바다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지구인과 많은 생명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오염수 방출 중단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오준호 대표님, 그리고 앞서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많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우리 보스 분들께서 이번 세션이 7분 후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작이 조금 늦었으니까 조금은 더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많이 받고 나서 답변 시간 드릴 텐데요. 네, 자, 손 들어주신 분들 계신데요. 여성분들은 좀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저 오른쪽 앞에 여성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서 올라온 기본소득당 당원 박선아라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으신 분은 그 방운두 농어민 기본소득본부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전남에서 농부로 지금 소득을 지금 얻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전남은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계속 느꼈던 건, 이 농어민, 농수산은 결국은 이주 노동자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소득의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Okay, so 예, 질문을 먼저 다 받고 그 다음에 답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another question over here, Scott. 스가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스컨 센턴스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왔고요. 제 질문은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 시즌 1과 2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실 때 이것을 이제 녹화를 하셨는지 이제 시즌이라는 이름이 또 붙어서 질문 드리는데 이 그 실험에 대해서 어떤 좀 공개하거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것들도 함께 제작을 하셨는지 네, 뒤쪽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웅도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데 그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유성구라는 구 같은 경우 과거에 군이었다가 이렇게 광역시가 되면서 편입이 된 그런 곳이어서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조직 보면 특광역시는 제라고 이렇게 써있던 구절이 있던 것 같은데 특광역시에서 도시농민 기본소득을 한 사례가 있는지 도시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Okay, thank you. Let's take one more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받겠습니다. side, and then each of our panelists will have an 네, opportunity. 질문 받고 나서 이제 답변 듣겠습니다. 저 BIYN의 스밀라라고 합니다. 저 부산 파일럿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화된 지역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의 정치 성향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이런 기본소득 실험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일명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이야기가 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 정책을 처음에 접한 청년들이 이거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하고, 그들의 어떤 정치 성향에 관해서도 변화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에는 좀 뭐 포퓰리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받은 후에 인식이 변화되었다든지 뭐 이런 지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Okay, let me just also ask, is there any 또 questions? 다른 질문 있으신지 먼저 이지수님과 오준호님께 질문 있으신지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Okay, then let me.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한 분 질문 있으시네요. 네, 기본소득 충북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송상호입니다. 일단 판동초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저희 지역 이야기도 해서 질문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판동초 기본소득을 공유주의를 발견하고 공유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판동초의 어린이 기본소득이 실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지원 사업이 있었고 재원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도 역시 생협활동가의 후원과 그 이후에 각종 단체의 후원, 동문회 후원으로 재원이 만들어져서 어린이 기본소득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소득의 지원이 공적 또는 민간의 지원에 의한 공동체의 활성화 또는 농촌소멸 문제 또는 교육복지 문제들과 연결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공유지와 공유부의 발견을 했다는 것이 좀 무리한 이론적 적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Roberto, you have a question for Oh Jun-ho? Okay, that's our final question over there.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Very quick question. 네, 우준호 대표님께 간단한 질문 드릴 텐데요. 그 두 가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당원이 2만 명이고요. 매주 또 수십 명이 새로 가입하고 있다 하셨는데요. 혹시 당 내에서 기본소득 외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오준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생태 위기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내 조직에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이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게 되게 위쪽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럼 이지수 선생님 답변 먼저 듣고 진행할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이 맞지요. 처음에 판동초에서 협동조합이, 매점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교육청에서 지원한 학교 협동조합 지원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수정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할 수 있었던 그 재원, 가장 초기의 재원으로 이제 마련이 된 거는 후원금, 그러니까 기부금 100만 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지원, 민간의 지원 이런 것들이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유지가 아닌 거냐 그러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충청북도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교육청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매점을 만들고 매점이 운영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만 그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모든 사례에서 이렇게 공유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야말로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걸 토대로 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유자들이 아주 독특한 그런 공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매점협동조합 자체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 규칙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있었고 공유자들의 그 매점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매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아까 제가 미처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매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매점을 만들고 나면 모든 아이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공유자들이. 선생님도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고요. 용돈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만 그거를 이용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바라는 좋은 공간,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매점을 만들었지만 만들어 놓는다고 다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아이들 사이의 용돈의 차이 때문에 어떤 아이는 올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못 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론의 너무 확대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유화를 1차적으로 했지만 그 후에 아이들의 어떤 가정의 소득 격차 내지는 꼭 그게 소득 격차만은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차이들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다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개념으로 만약에 빌려갖고 얘기를 한다면 일종의 탈공유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도적으로 교육청의 지원이 있었다고만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런 1차 공유와 2차 공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당연히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공유자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각에 의해서 뭘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자각들을 가지고 참여했던 그런 공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36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사례여서 이거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가 저희 연구진도 굉장히 고민이었는데요. 근데 작은 사례지만 그런 어떤 맹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작은 책자로 이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오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네,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은 처음부터 시즌 1, 시즌 2라는 이름이 붙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소득 실험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세 단체가 같이 준비를 했고
네, 구체적인 진행을 했었던 이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 기금이라는 단체가 우리가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즌2라는 이름을 동일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시즌2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원래는 시즌1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이제 시즌1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시즌1이냐 시즌2냐는 그냥 한국에서 쓰는 한국식 영어예요. 우선 드라마에 뭐 미드에 뭐 시즌1, 시즌2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이름들을 요새 붙여서 하는 거고요. 영상 자료는 그냥 사실 있습니다. 영상 자료가. 그러니까 시즌1은 이게 처음에 이 실험을 제안했었던 게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부산 MBC의 이제 PD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MBC가 이 실험의 이제 초기 제안자이고 같이 일기 실험을 시즌1을 진행했었던 당사자여서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험에 돈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어요.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노출되는 거는 연구자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죠. 이거는 좀 막아주고 싶지만 이게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떤 운동이자 뭐 이렇게 진행된 거라서 어쨌든 시즌1은 부산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6편으로 방송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볼 수가 있고요. 영어 버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방송이 있습니다. 시즌2는 사실 이 역시도 연구자로서는 좀 그렇긴 한데 시즌2는 현재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 중입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컨그레스에서 영화 상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세션에서 짧은 것으로 보여드릴 예정, 폐회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보수적인 지역인데 청년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청년들은 기본소득으로 이걸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고요. 7개월 동안 100만 원 무조건적으로 준대. 로 받아들이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이고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의제이고 이거는 신청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100만 원을 조건 없이 7개월 동안 준다고? 왜? 로 이제 시작을 해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고 나서 근데 기본소득이 뭐지? 이걸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인터뷰도 가고 막 이랬으니까 본인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면 어쨌든 시즌1에서 기본소득이 강조가 안 돼가지고 시즌2 시작할 때는 저희 BIKN의 안효상 이사장님이 가서 1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인터뷰 할 때 인터뷰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논문을 주제별로 쓰고 있어서요. 공유부 배당에 대한 지지나 찬성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도 보수적인 그 동네에서도 네,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주노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 지역의 농부들에게 대해서도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는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저희 농어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가 발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유엔에서 발표한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을 원칙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운동본부에서도 이주 노동자도 기본소득의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법안에도 이주 노동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 중에 이제 등록된 노동자가 있고 미등록 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불법 체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다 포함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미세한 문제들은 더 논의가 필요한데 그 기본적으로 농민의 규정 자체가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농민의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5가지 기준이 있죠. 거기에 그 해당돼야만이 농민으로서의 그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본소득 운동본부에서는 그 농민의 규정을 좀 벗어나자, 뛰어넘자라고 얘기를 했고, 농업경영체라고 하는 등록을 하지 않은, 그렇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실경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농민의 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건 그 마을에서, 마을 단위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저분은 실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보증을 하면 기본소득 대상으로 이제 존중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주농업 노동자들도 기본소득의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앞서 얘기했던 특광역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농민수당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상당 부분 그 진행이 됐는데, 이제 뭐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렇게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그 7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도 그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주민조례 발의 방식으로 조례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농민들이 그 농민수당과 관련된 요구를 제도화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농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에서 얘기하고는 그 농민 기본소득은 말씀드렸던 건 실경작, 그분이 도시에 거주하던 농촌에 거주하던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이면 기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농업,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농업하고는 별도의 이제 도시농업 육성법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은 안 돼 있거든요. 안 해주고죠, 정부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남아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은 대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당 내에서, 기본소득당 내에서 기본소득 이슈 외에 다른 의제도 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당내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한 활동이 가능한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견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집중하자, 기본소득 외에 다른 의제도 해야 한다, 이견은 있지만, 이것은 기본소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우리의 핵심 목표로 삼되 다른 의제도 함께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합의가 어려운 정도의 이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당의 다양성을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당내에도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롭고, 다만 당내 기구로 인정되느냐는 승인의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내에 동물권 운동이라든가 생태주의 운동, 페미니즘 운동, 노동 기본권을 위한 그런 운동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회 의제와 기본소득의 연결고리를 찾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Okay, thank you everyone. Thanks for your patience. 감사합니다. Especially the patience of the staff and the interpreters. 여러분이 이제 많은 참을성을 좀 보여주셔서 이렇게 끝까지 흥미로운 토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태프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연사분들, 청중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세션은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15분간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